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을 살펴보면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안과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에 노출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안현희 변호사, 그리고 안경옥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했기에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관련 법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성희롱의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내 성희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법을 좀 찾아봤는데 네. 일단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성희롱이라는 그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령 이름이 되게 긴데요. 이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이라든지 뭐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이런 곳에서 성희롱 내지는 뭐 양성평등을 위한 성희롱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제도들, 그 원칙들을 정해놓고 있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의 효과,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기관의 장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고 그런 제도를 잘 지켜라라고 하는 이제 의무 규정들이 있고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영역에서 일반 직장 이런 곳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국가 차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희롱을 방지를 하고 그런 교육을 하고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가해라라고 하는 명령 규정들이 있고, 그러한 어떤 원칙 규정, 명령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 효과 같은 것들을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 정도가 각 성희롱에 대해서 다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희롱을 포함해서 실제 성과 관련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실제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 그 개념 내에 성희롱이라든지 뭐 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그러니까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까지는 성폭행까지는 가지 않는 정도의 이제 수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성추행의 경우에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통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성추행이라고 신고를 하든지 그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것이 이제 성추행 개념을 넘어서서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형사처벌이 되겠지만, 그 강제추행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형사처벌 규정은 없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형사처벌 이외에 뭐 행정처분이라든지 보통 일반 직장의 경우에는 이제 징계처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징계처분의 이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 처벌의 수위라고 보시면은 뭐 이제 보통 경한 경우, 그러니까 성추행의 어떤 정도가 경하다라고 하면 경징계를 볼 수가 있겠고, 성추행의 정도가 좀 심하다, 그럼 중징계 처벌이 내릴 수가 있고요. 또 뭐 경징계라고 하면 뭐 견책이나 감봉까지 보는 경우가 많고, 중징계라고 하면 그 이상의 뭐 정직, 강등, 해임, 파면과 같은 신분의 이제 그런 어떤 변화가 생기는 그런 처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강제추행이 일어났을 때는 보통 일반적인 이런 징계 절차와는 달리 이것이 과연 그러니까 성추행이죠. 성추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또 징계 처분으로 가는 좀 특수한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추행인지 아닌지 여부가 사실은 모호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입장에서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추행인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법을 적용해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아마 소장님께서 더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하시니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인 경우에 형법이나 아니면 다른 뭐 국가인권위나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기도 하지만, 직장 내에서 이제 진행이 될 때는 직장에 이제 그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을 해서 거기서 사실관계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그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결해서 성희롱이라고 한다 그러면 직장 내 징계위에다가 올려가지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만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절차로 끝나기도 하고, 거기에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인 경우에 해결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좀 수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다수가 직장 내 성희롱이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성희롱으로 불쾌감을 느낀 거나 심한 경우에는 심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처벌보다는 참고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들의 어떤 직급을 보면 네. 사실은 이렇게 높은 직급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있었다라는 거를 그 기관 내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네. 오히려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참을 네.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 직장 내 성희롱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절반 정도가 그냥 참고 지나간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발생이 됐을 때 불이익이 되는 것들을 목격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너 우리 기관에서 이런 거 문제 제기해서 우리 기관의 이미지도 떨어지고 진짜 아닌지 너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들의 그 피해 사실에 대한 그 진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압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피해자로서는 이거 괜히 문제 삼았나 싶은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피해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해고를 이제 뭐 압박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유 없이 부처로 옮긴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고 내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행위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네. 더 사람들이 피해가 있었을 때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 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피해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참고 넘어간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닐 텐데요. 또 피해자들이 겪는 아픔을 가늠할 수도 없을 만큼 좀 힘들 것 같은데, 실제 성희롱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언어적인 성희롱이나 시각적인 성희롱이 피해자들한테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업무 집중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고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대우와 취급을 받아야 되나라는 그런 자괴감을 들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결국엔 그 회사를 스스로가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주변 가족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이제 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피해를 단지 뭐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데 결국에는 성희롱 문제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네. 직장 내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직장 업무에 종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뭐 단순한 성희롱인데 뭐 그렇게까지라고 우린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거는 그 이상이니까요. 네, 피해자들에게는 행복 추구권과 또 인간의 존엄성을 좀 침해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근본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 도대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사실 제가 뭐 고민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네.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희롱의 원인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텍스트를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뭐 성희롱, 그러니까 성 관련 어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들에서 내놓은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그 많은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가부장적 가정 모델에 근거한 뭐 성 역할, 네. 또 남성성, 여성성 강조에 따른 성차별, 그리고 남녀의 서로 다른 성심리 이런 것들을 주요 원인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네. 뭐 저도 나름대로는 일리 있는 분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소는 좀 이렇게 고전적인 좀 오래된 틀에 박힌 분석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러한 분석만 가지고는 지금 이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에게서 여자, 그러니까 남자 상급자에서 여자 하급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긴 하지만 반대로 여성 상급자에서 남성 하급자에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남자끼리 이루어지는 경우나 여자끼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고전적인 틀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뭐 은퇴를 앞둔 지금 가장 은퇴를 앞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무슨 기득권층 이런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 분석이 맞아떨릴 수 있지만 지금 시대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자란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교육을 계속 받고 이 같은 이런 틀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착화된 틀로서 자기들도 재단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젊은 세대층에서 이 뭐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남성들에 있어서 비판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중에 이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지금 뭐 소장님께서는 뭐 웃고 계시는데 이제 저도 사실은 뭐 소장님의 의견에 그 상당 부분 찬동을 하고 다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반대되는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생동감 있게 이 프로그램을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론 이런 남녀 간의 갈등 부분에 이런 그 기존적인 틀이 분명히 유효한 그런 어떤 분석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런 어떤 젠더 갈등이라든지 뭐 성추행, 이런 성희롱 같은 개념과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산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추행 이런 교육을 하는 분들이 많은 부분 뭐 직장에서도 이게 지금 법적으로 직장에서 교육을 받도록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그 기업이 되면은 교육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다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이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오래된 구태연한 틀로 계속 밀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젊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뭔가 신선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똑같이 말씀하시는 분 누군가 기억이 나서 살짝 웃었던 것뿐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왜 발생되는가에 대해서 유엔에서 이렇게 답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유엔의 여성차별 금지 협약에 보면 우리나라도 인준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은 차별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이 직장 내에서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그 차별은 권력으로 작동이 돼서 이제 성희롱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권력이 나이, 성별, 그다음에 지위, 고용관계, 학력, 근속일수가 권력으로 작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이건 전 세계에서 모두 다 인정되고 있는 학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차별이 없어야지만이 성희롱도 없어진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직장 내에 이런 성희롱이 없기 위해서는 좀 성평등한 조직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성희롱이 더 발생률이 낮을 테고 그렇지 않은 조직 문화는 성희롱이 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성평등 관점에서 이러한 젠더 문제가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직장 내 성희롱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주관적이고 좀 그 기준이 모호하다, 이러한 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성추행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추행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법정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추행이라고 하는 개념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 규정상 들어와 있기는 한데 뭐 어쩔 수 없이 좀 해석이 필요하다. 당연히 뭐 원칙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것은 또 뭐 각 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뭐 법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의무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약간 그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이제 특히나 이제 성추행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하는 범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피해자의 의사, 주관적인 의사에 굉장히 많이 기속돼 있고 그 부분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처벌이라든지 이 징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과 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불리한 경우에는 원래 그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성사건에 있어서는 불리할 경우에 오히려 피해자의 불이익으로
그러니까 피해자의 이익으로 가해자의 불이익,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네. 요것들로 인해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좀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추상적인 그 규정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틀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고, 그다음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했을 때는 네. 그 부분이 피고인의,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불이익한 처분이 과도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항상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정도 억울한 의견으로- 상황이 생기지 네네.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생각하십니까? 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보면 성희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2018년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유명한 성인지 감수성 판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사법 체계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성희롱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법원의 이런 판례들은 이후에 여러 가지 성희롱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줄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려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부터 필요해 보이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의 동료들 간의 사생활을 좀 존중하고 공사를 구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네. 성차별적이고 성적 대상화하고 성적인 농담을 하지 않는 것, 이것들은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는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이 예방 교육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알리기 위함이잖아요. 직장 내에서 이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매년 받고는 있지만 그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자세히 알고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주는 성희롱 관련 사내의 규정이나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법률로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안이 발생됐을 때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명시를 하도록 해서 피해자가 성희롱 문제를 드러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직장 내 성에 대한 어떤 불균형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폭력은 침묵을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듯이 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어떠한 폭력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가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분께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먼저 네네.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 어떤 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성희롱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판단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보면은 뭐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뭐 일반 민간 조직에서도 성 관련 문제로 징계에 올라왔을 때에는 감경을 하지 않는 그런 원칙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객관적이고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희롱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성희롱으로 판단됐을 때에는 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명확한 원칙에 따라서 일벌백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보고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판단했을 때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경고가 충분히 경고성 메시지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어떤 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소장님께서도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나운서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침묵을 먹고 산다고. 네. 맞습니다. 침묵을 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 혼자 참는다고 해서 이런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 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규정과 제도들이 만들어진 거는 침묵하지 않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피해자들 때문에 오늘날 이런 관련 법도 만들어지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또한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울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네. 저희 상담소도 있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소로 연락 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